프랑스 사회학자 듀르켐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아노미 사회로 규정했는데요. 혼돈의 시대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춘, 박은옥이 부르는 사랑하는 이에게 듣겠습니다.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오늘은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결국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의미겠네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사상의 집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신라의 고성 원효가 당나라 유학 가던 길에 깨달았다는 일체 유심조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니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운명과 상황을 탓하며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이 안 풀릴 때, 인생살이가 고달플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성공이라는 예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는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도전하는 승부사, 자수성가, CEO의 선두주자, 역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 경영자로 불리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자신의 성공 철학 정수를 담은 신간 말의 힘을 펴냈는데요. 무일푼으로 세일즈 업계에 뛰어들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자신의 기업을 세워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이뤄낸 소설 같은 경영 철학서라고 할 만하지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사에서 늘 자신을 구해준 것은 바로 생각과 말의 힘이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은 비즈니스 스토리나 경영 철학서를 담았던 저자의 이전 저작들과는 달리 성공을 원하면서도 좀처럼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바라면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우리 자신의 벽을 깊숙이 파고든다는 점에서 윤석금 회장이 쓴 최초의 자기계발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내 한계를 정하는 것도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도 자신을 구해낼 힘도 모두나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말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인상적인 에피소드들과 통찰을 통해 자신을 설득하고 상대를 움직이는 말의 위력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졸업식과 신입사원 환영회, 결혼식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지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열정적으로 성공을 쟁취하고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네요. 이미 과거에 집착하여 시간을 낭비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충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신을 약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약하며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귀신같이 찾아내지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행복한 삶을 먼 미래로 미루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 내 인생도 풀릴 거야. 언젠가 일이 좀 한가해지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이며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따뜻한 감성으로 추위를 녹여주는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차가워진 우리들의 가슴을 녹여보면 어떨까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부르는 시간이 아쉬워. 기적이 우네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별은 싫어요.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말은 안 해도 가슴을 적시는 두 사람. 바람이 부네요.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주고 받아요. 이별은 싫어요. 이별은 싫어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 박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을 온전히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자신에 대해 7가지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비전은 꿈과 희망 혹은 야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하면 일장춘몽을 연상하는 개꿈이 보통이죠.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꿈을 재료로 무의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꿈의 이면에 감춰진 무의식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였죠. 즉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꿈으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견해에 대해 창반 양론이 있지만 인간 내면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하겠죠. 비전과 비슷한 단어로 야망, 앰비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일본 삿포로 농학교 초대 총장이었는데요. 그가 한 명언 중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는 잘 알려진 명언이지요. 야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 야망이 될 때는 사회나 국가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할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꿈으로 자신은 물론 인류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꾼다.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독수리 알 몇 개를 주워왔습니다. 마침 자기 집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 독수리 알도 함께 넣어두었더니 병아리와 함께 독수리 새끼도 부화하였지요.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닭인 줄만 알고 병아리들과 거름더미도 뒤지고 지렁이도 잡아먹으면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미닭이 큰 소리로 울면서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죠. 하늘에 솔개가 빙빙 돌고 있었던 겁니다. 솔개가 병아리를 채갈까 봐 방어 모드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솔개가 전혀 두렵지 않았고 나도 창공을 날 수 있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자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솔개보다 더 높이 올랐고 솔개가 독수리를 보자 꽁무니를 빼는 것 아니겠어요? 그제야 자신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여러분의 날개를 펴고 한번 비상해 보세요. 그러면 창공의 죄앙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누가 아나요? 셋째,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믿는다. 반컵의 물을 보고 반컵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컵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연전연승하던 이순신은 반대파의 모함으로 백의 종군하고 있던 차에 이순신을 대신해 바다를 지키던 원균이 일본군에 대패하고 배도 거의 파손되고 말았죠.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고 이순신은 현장에 도착해 보니 보잘것없는 배 12척이 남아 있었죠. 수군이 거의 멸절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선조는 이순신에게 지난 7천량 해전에서 패한 결과로 해전이 불가능할 경우 육지에 올라와서 도원수 권유를 돕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지요. 수군을 폐지하려는 선조의 변화무쌍한 변심에 장군은 화급히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은 12척의 전선으로 133척의 일본 수군 함대를 물리쳤는데요. 물목이 좁고 험한 울둘목을 이용한 장군의 선성구전 전략이 먹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기를 잃고 싸울 의지가 없는 장졸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적 생, 필생적 사라고 하면서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독려하며 마침내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요.
지난날의 실패 경험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합니다. 청개구리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저는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를 10번 이상 반복하다가 마침내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 엮은 많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라는 양사은의 시조도 있잖아요. 다섯째,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강철을 만들려면 수천도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고 불과 물의 수십 번의 담금질을 통해 강한 쇠가 만들어지지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강철 같은 신념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랑의 아픔이 너무 깊어 가슴이 시리다는 조항조의 옹이 듣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여섯째, 베푸는 삶을 살라.
미국 최고의 부자로 살던 록펠러가 53세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2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를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유명하다는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었죠. 록펠러는 병이 들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제계에서 자린고비로 유명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잔혹할 만큼 냉혹했고 사업장 안에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중병에도 아무도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록펠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문병 온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병실을 나서 1층 수납처를 지나갈 즈음 어린아이를 퇴원시키려 하는데 돈이 없어 병원 측에 애원하는 젊은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만 퇴원비로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열심히 벌어 이런 시일 안에 꼭 갚겠습니다. 라며 눈물로 하소연하는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던 록펠러가 병원 측에 대신 돈을 납부하겠다며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록펠러는 그때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던 뿌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지요. 우선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좋아졌으며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온 록펠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록펠러는 죽기 전에 기부재단을 만들어 98세에 죽기까지 세계적인 대학 12개를 세웠으며 5,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봉헌하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카고 대학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경제적 부 이외에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우매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실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더 행복하듯 행복 또한 베품 속에서 더욱 커지기 때문이지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풍부해야 행복한 것이고 삶의 부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겠지요. 7째,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유치화는 행복이라는 시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식구가 큰 울림을 주네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김용임의 비익조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꽃에 피죠.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떨어져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 나무, 두 가닥 한 놈 되어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긍정의 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 목사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용기 목사가 사역을 시작하였던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으로 피폐한 시기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마저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시기였죠.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로 인하여 4.19 혁명으로 종말을 고하였고, 뒤이어 들어선 윤보선 정부는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격변기를 지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과 보조를 맞추면서 산업화를 이루는 데 정신적 뒷받침을 했던 인물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은 조용기 목사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설교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근면자조 자립 정신이 결합되어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김경래 장로가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라고, 김 장로는 자서전 기자 30년, 장로 30년 김경래 회고록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로는 이 책에서 5.16 이듬해인 1962년 2월 초순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과 출입 기자들이 간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농촌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그때 나는 서울 부근 광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김용기라는 사람이 자립자조 절약의 정신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 볼 것을 박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내일 가보겠다고 하면서 기자들도 함께 갈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때 동행한 기자가 나와 이만섭,
이자은, 이종식, 곽지용 기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로는 부랴부랴 농군학교 위치를 찾고 연락해서 다음 날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았다며 군복을 입고 학교를 찾은 박 의장 일행을 맞은 김용기 장로는 흘바닥 교실에 나무 의자 몇 개를 놓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1시간 남짓 열정적으로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날 김용기 장로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농촌 사람들의 생각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특히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모이면 새 마을이 되며 새 마을이 뭉치면 새 나라가 된다고 역설했다며 산림 녹화, 고리채 탕감, 농지개혁 및 영농기계화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로는 박 의장에게 기왕 혁명을 했으면 정치인들이 못한 것, 농촌개혁 같은 일을 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훈시하듯 말했다며 박 의장 역시 자리에 앉아 메모를 해가며 경청했고 그날 박 의장 일행은 천막식당에서 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차린 음식을 먹었고 박 의장은 김용기 장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기 장로로부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강력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성공시킨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하고 일컫는 근면, 자조, 협동의 세 가지 정신은 자립, 자조, 절약이라는 가나안 농군학교 3대 정신을 약간 변형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나의 생각과 말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수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